모든 수사의 시작은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오로지 현장만이 가려진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현장에 남겨진 것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인과관계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황량한 사막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라면 과연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어느 미제 사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현장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싼 의문점들은 당연히 많았고요. 2003년 4월 6일 늦은 새벽에 발생한 어느 화재 현장부터 오늘 준비한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가 골목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곳은 어느 반지하였는데요.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불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는 빠르게 진압이 됐어요. 2분 만에 모든 불길이 잦아들었고 소방관들은 현장에 사상자들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섰죠. 단순한 화재였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던 소방관들의 코로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25세의 전 씨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약혼자인 29세의 김 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침대나 바닥에 엎어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의문스러운 건 이 3사람 모두 피토성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상처도 비슷했어요. 뭔가에 찔린 것처럼 보였죠. 이건 결코 화재로 인한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 3사람에 대한 부검을 해보니 그 결과 이들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돼요. 특히 여동생인 전양의 경우에는 무려 12번이나 공격당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날 이 3사람이 겪은 일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이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전 씨의 여동생과 약혼자였던 김 씨의 양가간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편이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마친 뒤에 전 씨 남매와 김 씨, 약혼자였던 김 씨는 전 씨의 어머니인 박 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치킨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들의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요.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 30분을 넘어섭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왔고 박 씨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사람은 가게를 나섰죠. 가게 문을 닫고 박 씨는 12시 반경에 집에 도착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3사람이 가게를 나와서 박 씨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박 씨는 이 자고 있는 3사람을 확인하고 그대로 집을 나와서 애인의 집으로 갔다고 해요.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에 사별했기 때문에 교제 중이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가 집을 나서고 애인을 만나러 집을 나선 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거기다 연이어 화재까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장을 조사해 보니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귀중품들도 다 제자리에 있었고요. 현금이나 통장을 찾으려고 물건을 뒤진 흔적 이런 것들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집 주변에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지는 않았는지 CCTV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하필이면 또 그날 집 앞에 있었던 편의점도 문을 닫아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검 결과와 화재 발생 시간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범행이 벌어진 시간대는 새벽 1시 20분을 전후로 하는 때였습니다. 그날 이 집에 침입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분명 3사람 모두 공격당했으니 말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범행 동기라고 한다면 원한이나 치정, 금전 여러 가지가 있죠. 만일 강도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범인이 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던 그 동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집주인인 전씨 남매를 대상으로 한 보복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 전씨 남매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언제나 모범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살뜰히 잘 챙기는 남매였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죠.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경찰들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바로 남매가 함께 키우던 강아지였어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이 강아지의 존재는 이 사건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여러 채의 집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은 밤에 조금만 언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우면 옆집, 아랫집 소리가 굉장히 잘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조용히 있었을 리가 없죠. 개가 짖는 소리도 당연히 났어야 합니다. 개들이 낯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건 당일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던 그 시각에 이웃집 주민은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웃들이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은 곧 키우던 반려견이 범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반려견에게 익숙한 얼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또한 남매와도 친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자들의 몸에서는요, 범인에게 저항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면식범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유력해지는데요. 더불어 이 세 사람을 연이어 공격했을 만한 동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처음에 친척들이 용의선상에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고요. 이후에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은 오빠인 전 씨의 직장 동료 A 씨였습니다. 이 A 씨가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었대요. 거기다가 불륜까지 저질렀는데 그 사실을 전 씨 남매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행 추정 시간에 A 씨는 가족들과 지방에 있었다고 해요. 조사를 해봤고 알리바이도 입증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조건에 부합하면서 사건 당일 이 집에 드나든 것이 확인된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전 씨 남매의 친모인 박 씨였습니다. 강아지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세 사람이 저항을 할 생각도 못했던 면식범일 수 있죠. 물론 이건 좀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알리바이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발견되면서 모든 의심점이 그녀를 향하게 됐던 건데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새벽 1시경에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애인의 집이 있는 신월동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착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를 않았어요. 중간에 좀 붕 뜨는 틈새가 존재했던 것이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존재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가 이용했다는 이 택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 수배를 했는데요. 그녀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를 태웠다는 택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동네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진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박 씨와 숨진 전 씨 남매는 이 셋이서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남매 앞으로 빚이 수천만 원대가 있었어요. 사채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빚이 모두 친모인 박 씨가 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녀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잘 빌리고 다녔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으면 무작정 돈을 구걸하기 바빴죠. 이런 식으로 주변인들에게 빌린 돈만 해도 무려 4억 원이라고 합니다.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사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전씨 남매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전씨 남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요. 어마어마한 빚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모든 빚을 떠넘긴 박 씨의 수상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무려 4곳의 보험사를 돌아다니면서 전씨 남매 앞으로 수많은 생명보험과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을 수령하는 조건이었는데요.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면 약정 보험금의 2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뭔가 석연치가 않죠.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형편에 이제 막 20세를 넘긴 딸과 아들을 갑자기 보험에 가입시켰다. 물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매가 숨진 직후에 곧바로 보험금 3억 원을 챙겼고요. 그 돈으로 순댓국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립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냉면을 시켜 먹기도 했죠. 한날 1시에 2명의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애인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녀가 애인과 공모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니냐면서 수군대기도 했어요. 아무리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젊고 건장했던 20대 청년 3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건 범인이 한 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가설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당시에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칼이 발견이 되면서 그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더 짙어졌어요. 특이하게도 이 2개의 칼 중에 하나는요, 일반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미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또한 박 씨의 애인이 현실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 측에서 새로운 배경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살인 청부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찔렸던 곳이 모두 급소였다는 점에서 범인이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적어도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사주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평소에 남매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트러블을 일으켰던 사채업자 역시 용의선상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채업자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었어요.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이 불타면서 이 범인이 남겼을 수도 있는 흔적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몸에 남은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 씨의 여동생이 손에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것을 손에 쥐게 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감식 결과 모근이 잘려 있어서 당시의 기술로는 유전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은 것으로 봤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좀 더 발전된 기술로
이것을 다시 감식을 해보니 이 머리카락에서는 전양뿐 아니라 친엄마인 박 씨의 것과도 일치하는 유전자 DNA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즉, 그 머리카락은 전양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모의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친모가 범인일 리 없다고 여겼던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모든 수사는 이렇다 할 결론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키 185cm에 몸무게 90kg인 김 씨와 전 씨, 그리고 전 씨의 여동생을 이토록 손쉽게 제압하고 공격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정말 이들이 너무나도 믿고 있었던 익숙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씨 남매의 삼촌은 갑자기 일어난 이 비극을 남매의 할머니인 자신의 노모에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해요. 남매가 어렸을 때 그들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손자 손녀를 키워냈던 아흔의 여인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사건은 당시 현장과 주변의 정황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만 놓고 본다면 친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식 둘을 하루아침에 잃은 뒤에 그녀의 생활은 뭔가 그저 그런 평온한 일상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작 사망한 3명의 젊고 건장한 남녀를 나이 많은 여자의 몸으로 혼자 공격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의문점만 증폭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의 내용을 쭉 전해 들으시면서 각자 범인의 윤곽을 어떻게 잡아보셨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사건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송파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